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5년 차였던 저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신도시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지냈습니다. 시댁은 유난히 아들을 기다리는 분위기라서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동서가 2명 있지만 모두 딸만 둘씩 낳아서 더 그랬죠. 둘째 임신 소식을 알리자 시댁에서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이번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해. 집안 대를 끊으면 어쩔 생각이야.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못하면 내 얼굴도 보지 마. 서연아,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래도 둘째는 아들이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고추 기다리고 있다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시아버지는 아예 제가 집안의 대를 이어줄 거라며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욱 불편해졌어요. 임신을 축하한다는 말보다 이번에는 아들일 거야 라는 말이 먼저였거든요. 첫째 딸을 가졌을 때도 시댁에서는 은근히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던 터라 저는 이번 임신 소식을 전하는 순간부터 긴장했었어요. 만약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 아니라면 저는 벌써부터 시어머니의 서늘한 표정과 가시돋친 말들이 귀에 선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의 시작이 앞으로 겪게 될 끔찍한 악몽의 전조라는 것을요. 임신 5개월 차 정기검진에서 둘째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보던 의사 선생님은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안도보다는 왠지 모를 걱정이 먼저 찾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남편은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곧장 시댁에도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전화를 받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시고 끝내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어요. 아이고, 내 살다 보니 이런 날도 다 있구나. 서연이 네 덕에 우리 집에 큰 잔치 한번 벌이게 생겼다. 여보, 오늘은 나 막걸리 한 잔 더 마셔야겠어. 암만요. 서연이가 이번에 정말 큰일 해냈어요. 내가 우리 며느리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신 막걸리 2잔 더 마셔요. 내가 허락할게. 그날 저녁 시댁에서 저를 위해 작은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술을 드시며 연신 감격스러워 하셨고 동서들도 겉으로는 축하해줬지만 표정에는 묘한 씁쓸함이 감돌았습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만은 유독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 한마디 없이 앉아 자리를 지켰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자리였지만 저는 시누이의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기쁜 날이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 순간까지도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성별이 우리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요. 며칠 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시누이 그리고 동서와 셋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소에도 시누이와 친하게 지내서 신우는 자주 제 카페를 찾아왔어요. 저는 며칠 전 일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던 의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저 아가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어떤 거요? 그날 다들 축하해 주실 때 아가씨만 조용히 계시던데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었나요? 아니에요, 새언니. 그게 아니라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집에서 너무 아들아들 거리니까 좀 듣기가 그렇더라고요. 다들 마치 아들이 아니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시니. 우리 엄마 아빠지만 정말 좀 그래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듣기 불편했어요. 벌써부터 손녀들은 없는 애들 취급하시는데 대를 이어야 한다 뭐다. 참나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좀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제가 혼자 딸이라 크면서 얼마나 차별받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오빠랑 반찬부터 달랐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긋지긋해서 집에서 독립한 거잖아요. 아가씨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저도 사실 이번에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축하를 받아도 기쁘기보단 마음이 무겁기만 하더라고요. 신우이의 솔직한 대답에 저는 내심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한 오해였던 것 같아 안심이 되었죠. 생각해보면 저 역시 같은 이유로 불편했으니까요. 아참, 새언니, 제가 깜빡하고 축하를 못했네요. 우리 집 귀하디 귀한 도련님 모시느라 수고가 많으세요. 이번에 정말 나라를 구하셨어요. 아가씨도 참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주 큰일 하나 해냈지 뭐예요. 앞으로 저 잘 좀 봐주세요. 이 집안의 영웅이니까요. 신우이는 미안한 표정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신우이는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처음에 어색했던 분위기도 어느새 풀리고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뒤바뀌는 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더군요. 갑자기 배에서 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처음엔 잠깐의 통증이겠거니 했지만 곧 걷잡을 수 없이 강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바닥에 쓰러지듯 주저앉았고 당황한 신우이가 놀라서 저를 붙잡았죠. 하지만 곧이어 다리 사이로 피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신우이를 붙들며 도움을 청했죠. 여기 사람 좀 도와주세요. 임산부예요. 피가 너무 많이 나요. 빨리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아가씨, 저 배가 너무 아파요. 어떡해, 우리 아기. 제발 우리 아기 좀 살려주세요, 아가씨. 구급차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제 몸과 마음은 이미 너무 멀리 떠내려간 기분이었어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는 떠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번 유산의 원인이 원인 미상이라고 했어요. 남편과 가족들이 병원으로 달려오는 동안 저는 홀로 병실 침대에 누워 차가운 천장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은 텅 비었고 가슴은 이미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병실에 누워있던 저에게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동서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시어머니만은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모두가 저를 위로하는 중에도 시어머니는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넌 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 대체 뭔 짓을 하면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이렇게 잘못될 수가 있어? 너 내가 그렇게 입 아프게 조심하랬는데 결국 이 사달을 만들어? 응?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서연이 상태를 봐. 애 잃어서 누구보다 마음 아플 사람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내가 없는 말 했어요? 애가 잘못됐으면 애를 베고 있는 애 엄마 책임이지. 그럼 누구 책임이요? 응? 내 책임이요? 아이고, 내 귀한 손주. 네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고. 저는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분노에 몸서리쳤지만 기운도 없어 시어머니 말에 대꾸도 못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던 신우이가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죠. 엄마, 진짜 도대체 생각이 있어 없어? 새언니 저렇게 누워있는데 그런 말을 해야겠어? 아무리 내 엄마지만 진짜 싫다. 뭐? 이게 지금 뭐라니? 넌 서연이랑 같이 붙어먹고 다니더니 이제 나한테 대드냐? 어? 네가 지금 친정엄마 앞에서 누구 편을 드는 거야? 편이 어딨어. 엄마가 지금 사람 할 짓을 안 하니까 그렇지. 지금 당장 새언니한테 사과해.
엄마 진짜 계속 이러면 나 엄마 안 본다. 보지 마, 이년아.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넌 딸이라고 키워놨더니 서연이 저거랑 한통속 돼서 나한테 이래? 뭐? 나한테 사과를 하라고? 천년만년 기다려봐라. 내가 사과를 하나. 엄마! 정말 잠깐 사이에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시누이를 번갈아 보며 목소리를 높였죠. 남편과 시아버지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독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평소에 온화하기만 했던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셨죠. 그만들 못해? 당신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손주 잃고 피눈물 나는 서연이 앞에서 지금 그게 입에서 나올 말이야? 이 양반이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며느리가 몸 관리 못한 게 내 탓이야? 어휴,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네. 그만하래도 당장 서연이한테 사과해. 못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못해. 사과 안 할 거면 이 방에서 지금 당장 나가. 더 듣고 있자니 내가 못 참겠다. 뭐하고 서 있어? 나가라니까. 참나, 내가 뭘 어쨌다고. 사과는 무슨 얼어 죽을 사과? 아이고, 이 집 남자들은 며느리 앞에서만 아주 큰 소리치고 난리네 난리야. 시아버지의 말에도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참을 콧방귀를 끼더군요. 결국 제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병실을 나가버리셨어요. 유산 이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운영하던 카페 문도 닫고 집에만 있었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버겁더군요.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며 제 걱정만 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도 미안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현관 쪽에서 누군가 비밀번호를 급히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온 줄 알았어요. 당신이야? 오늘은 일찍 왔네. 그런데 이어 거침없이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하지만 집에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제 인사를 받아주시기는커녕 거실부터 주방까지 두리번거리며 집안 곳곳을 훑어보셨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시어머니는 마치 저를 감시하는 사람처럼 냉장고 문을 거칠게 열어 젖히고는 안에 있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냉장고 꼴 봐라. 너 이것들 먹고 살았니? 이러니 네가 애를 제대로 품을 수가 있겠어? 너 눈이 있으면 이 반찬들 상태 좀 봐라. 이게 사람 먹는 거냐? 어머님, 이 반찬들 다 괜찮은 거예요. 친정엄마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라고요. 아무 문제 없다고요. 안 사돈이 만들어줬다고? 하여튼 너는 친정엄마 타령만 하면 만사 오케이더라. 이딴 거나 먹고 살았으니 내 손주가 괜히 잘못된 게 아니었네. 이게 네 탓이지 누구 탓이야?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도 지금 미칠 것 같다고요. 제가 애 잃고 싶어서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참나.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내며 온 집안을 뒤지고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말리거나 말거나요. 정성껏 정리해둔 찬장이며 옷장을 뒤집어 엎으면서 말이죠. 이게 집이니 돼지우리니? 이렇게 더럽게 사니까 애가 제대로 붙어있겠어? 하여간 이러면서도 곧 죽어도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지?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냥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대체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심정으로요. 그러다 생각했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유산 후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 말을 다 들어주고 참았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정말로 제가 이 집 손자를 죽인 것쯤으로 생각하시는 듯 했죠. 어머님, 지금 제가 일부러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냐고요?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들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뭐?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책임 운운하는 거니? 애 잃은 게 네 탓이지. 그게 왜 내 탓이야? 어머님, 저 지금 아이 잃고 미친 듯이 힘들어요. 어머님 위로 따위는 바르지도 않지만 적어도 애 잃은 엄마 앞에서 탓은 하지 마셔야죠. 울고 싶은 사람 뺨을 왜 이렇게 때리시냐고요? 뭐? 참나 기가 막혀서 잘못은 네가 해놓고 뭘 잘했다고 이렇게 말대꾸야? 버릇없는 것 같으니라고. 말대꾸가 아니라 어머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짐승도 새끼 잃은 짐승은 안 건드린대요. 그게 왜인 줄 아세요? 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물리지 않게 조심하시라고요. 참나.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그래, 그러자. 네가 나를 무나 내가 먼저 때려잡나 해보자. 시어머니와 한바탕 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어요.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가 식탁 위에 놓인 제 영양제통을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그걸 제게 던졌어요. 그 영양제통이 제 얼굴에 정면으로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죠. 아! 이딴 약 따위나 먹으면서 살면서 넌 잘도 큰 소리구나. 어디서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걸 아무거나 집어 처먹으면서, 응? 지금 그거 던지셨어요? 어머님, 그거 그냥 영양제예요. 영양제! 임산부들이 먹는 엽산이라고요. 이제 그 영양제 탓도 하시게요? 대단하시네요. 아주 대단하세요. 그래, 뭐든 탓할 거다. 음식이든 집안 꼴이든 영양제든 뭐가 됐든 다 할 거야.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왜 그런 일을 겪었겠니? 응? 이 세상 일에는 모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다. 너도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안에 꼽게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너한테 아무 문제 없었는지 생각을 좀 해봐라. 너 확신할 수 있니?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 탓을 하면서 욕만 하셨죠. 그때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시끄러운 소리에 다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이한테 왜 그러세요? 지금 당장 그만하세요. 지훈아, 너도 똑바로 들어라. 너부터 정신 똑바로 챙기라고. 니들 다시 애 가질 거 아니니? 응? 또 이런 일 겪을 거야? 어머니,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애를 가지라니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근거도 없는 이상한 말씀으로 사람 더 힘들게 하지 마시고 당장 집에 돌아가세요. 앞으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남편 말에도 시어머니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남편과 저를 노려보며 씩씩대다가 결국 자리를 박차고 집을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저도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 어지럽게 굴러다니는 영양제 알들이 마치 혼란스러운 제 마음 같았죠. 남편은 그런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서연아, 이제 우리 엄마 더 이상 만나지 마. 나도 이제는 도저히 우리 엄마 이해를 못하겠다. 그놈의 아들이 뭔지. 다시는 이런 일 안 생기게 내가 확실히 막을 테니까 너도 웬만하면 엄마랑 거리 두고 살아. 응, 나 지금까지 참았던 게 억울할 정도야. 당신 어머니니까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젠 정말 힘들어. 나 당분간은 어머님 안 보도록 할게. 시어머니가 떠난 뒤 저는 거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영양제들을 주워 담았어요. 하나씩 주워 담는 동안에도 시어머니가 던졌던 말들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마음 한편으로는 황당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말이 왠지 모르게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영양제 병을 손에 들고 찬찬히 바라보았어요. 이 영양제는 제가 유산을 하기 전에 신우이가 제게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고맙게 받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죠. 평소엔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조차 하지 않을 저였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돌아가니 불현듯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정말 이 영양제 때문일까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자라났죠. 의심이라는 게 참 무섭더군요. 의심이 한번 머릿속에서 싹 트니 그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어요.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끝없이 자라났죠. 결국 저는 이 의심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의심을 스스로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했죠. 그래서 저는 똑같은 영양제를 인터넷으로 하나 더 주문했습니다. 신우이가 준 영양제와 제가 직접 산 제품을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보려고 한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제가 주문한 영양제가 집으로 배송되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열어 영양제 병을 꺼낸 뒤 신우이가 준 영양제와 나란히 식탁 위에 놓았어요. 천천히 병들을 들어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죠. 외관상으로 두 병은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라벨과 디자인, 크기까지 차이가 전혀 없었죠. 그리고 저는 병 안의 알약들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알약들은 모양도 색상도 정확히 같았어요. 제 자신의 지나친 의심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위해 잠시 휴가를 냈고 우리는 조용히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과 차를 마시며 담담히 대화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남편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죠. 그리고 자리를 피해 베란다로 나가더군요. 창문 너머로 남편이 점점 화가 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목소리를 높이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지 않던 남편이라 저는 더 걱정이 되었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당신 무슨 일 생긴 거야? 서연아, 내가 좀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데? 무슨 이야기? 뭐 어차피 서연이 네 귀에도 들어갈 테니 말할게. 충격받지 말고 들어줘. 엄마가 친척들한테 당신 얘기를 좀 이상하게 하고 다니신대. 내 이야기를 이상한 말이라니?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는데 나한테 숨기지 말고 솔직히 말해줘. 그게 엄마가 서연이 네가 육아하기 싫어서 일부러 애를 유산시켰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계신데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일찍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저는 순간 너무나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이 저런 말을 했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았고요. 억울함보단 분노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어머님, 이번엔 선을 제대로 넘으셨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셔? 나 이제 정말 못 참아. 당신 어머니라고 더 이상 봐주는 일 없어. 나야말로 안 되겠다. 엄마라도 이건 진짜 아니야. 이 문제는 내가 절대 못 넘어가.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따지고 올게. 지금 당장? 잠깐만 여보.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지겠다는 남편을 제가 말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저도 시어머니에게 화가 났지만 제가 말려야 할 만큼 남편이 정말 극도로 화가 나 있었거든요. 따지더라도 잠시 화를 식히고 가는 게 좋아 보였어요. 이 상태로 시댁에 쳐들어갔다가는 큰일이 날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바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도 급하게 남편을 따라 나섰죠. 시댁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 황당하더군요. 엄마, 지금 온 동네 친척들한테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다니신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서연이가 일부러 애를 잃었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고 다니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데요? 엄마, 치매 걸리셨어요? 뭐? 이 새끼가 제 엄마 보고 치매? 그럼 왜 그딴 이상한 소리를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는데? 내가 없는 소리 했냐? 내가 괜히 그랬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소리야.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그러니까 뭔 이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많이 화를 내면 말려야겠다 생각으로 따라 나선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솔직히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싫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 거 아니에요? 싫은 며느리가 귀한 손자 유산까지 했으니 이참에 그걸 빌미로 잡아보겠다는 거 아니세요? 그래, 내가 솔직히 말하마. 너 아들 낳으면 네 시아버지가 뭐 해준다고 했니? 서울에 국평 아파트 하나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요, 제가 아파트 못 받아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신다고요? 난 네 시아버지랑 평생을 살아도 내 명이 땅 한 평 없다. 그런데 넌 아들만 낳아주면 수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해준다는데 넌 그 쉬운 것도 못하고 애를 그렇게 놓쳤니? 처음부터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제가 하고 싶어서 유산했냐고요. 왜 이렇게 저를 미워하시는데요? 네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싫다고. 네? 이 이상 제가 무슨 말을 하나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싫다는데요. 무엇보다 시아버지가 아파트를 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 당시 그저 농담으로 생각하고 넘긴 저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더는 안 되겠다. 뭐? 재수가 없어요? 참나. 엄마, 우리 이제 그냥 보고 살지 마요. 그게 속 편하고 좋겠어요. 넌 네 때에서 대 끊으면 네 아버지가 참도 좋아하시겠다. 응? 재수 없는 네 마누라 끌어안고 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마누라 갈아치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혼하고 새 여자를 만나라 대를 이뜬 말땐 할 거 아니야? 언제까지 허송세월 보낼래? 지금 서연이 저게 몇 살인 줄 알아? 조금 있으면 40이야. 40 아니고 34이요. 뭐? 참나? 이 말도 안 되는 그건이 이어지는 순간 안방에서 쉬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밖으로 뛰쳐나오셨습니다. 평소 온화하기만 했던 시아버지였지만 그날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굳게 담은 입술과 분노를 이글거리는 눈빛에서는 레이저가 나오는 듯 했죠. 저는 처음 보는 시아버지의 모습에 조금 놀랐지만 동시에 속이 후련했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며느리는 애 잃어서 초상집 분위기인데 거기다 대고 그런 악담을 퍼부어?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았지만 이렇게 인간성이 바닥인 줄 정말 몰랐네. 아니,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냈어요? 당신도 지훈이 대에서 대 끊기면 나중에 조상님 벨면목은 있고 당신 집안 대 안 끊기게 하는 건데 왜 나한테 난리예요 정말? 사람이라면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말을 해놓고 지금 뻔뻔하게 변명을 해? 그렇게 며느리 줄줄이 갈아치우면서 아들 낳으면 뭐 조상님이 잘했다고 해? 아, 헛소리 좀 작작해. 당장 며느리 앞에서 사과 못할 거면 내 눈앞에서 썩 꺼져. 뭐? 아니, 나는 진짜 그냥...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조용히 제 욕을 하며 안방으로 도망가는 시어머니를 향해 시아버지는 더 매서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당장 며느리한테 사과해.
당신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런 말을 입에 담아? 지금 즉시 서연이한테 사과 안 하면 나랑 오늘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고. 뭐라고요? 여보, 내가 왜 아랫사람한테 고개 숙이고 사과까지 해야 돼요? 그건 아니지. 아랫사람? 당신이 지금 상전이야? 이 사람한테 못할 말 했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 하기 싫으면 법원으로 가든가. 어서 결정해. 참나, 별꼴이야 정말. 서연아, 내가 말이 좀 지나쳤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다 보니 지나쳤구나.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명령 같은 질책에 시어머니는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제게 사과했습니다. 마지못해 툭 던지는 시어머니의 사과였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형식적인 사과에 분노를 했지만 저는 일단 사과를 받았으니 돌아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그날의 사건은 시아버지의 엄청난 분노로 일단락되기는 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더 이상 억지로 웃으며 시댁을 오가는 관계를 유지할 자신이 없었죠. 시댁과 멀어진 이후 남편은 저를 더욱 챙기며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알고 남편을 위로했죠. 아무리 그래도 제겐 시가이지만 남편에게는 부모님이시잖아요. 남편 역시 집안과 멀어진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내색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와 함께 묵묵히 버티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려 애쓰고 있었죠.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끼리 서로 보듬으며 잘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는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죠. 유산이 있고 약 2주가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로 진행한 혈액검사의 결과가 나왔다며 의사와 직접 면담을 요청했죠. 사실 유산 직후 피검사를 진행했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유산에 저도 의사도 원인을 찾아보자는데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야 이후 임신을 했을 때 또다시 이런 비극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요.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막연히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게 될 것 같은 기분이었죠. 병원에 도착해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의 표정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검사지 한 장을 제게 건넸어요. 저 보호자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볼 게 있습니다. 혹시 유산 전에 병원에서 처방한 약 말고 따로 드신 약 같은 게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없는데요.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사실 검사 결과 혈액에서 미소프로스톨이라는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나올 수 없는 성분이라서요. 미소프로... 그게 뭐죠? 그게 어떤 약인데요? 저는 순간 의사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약 이름이었죠. 미소프로스톨은... 이 약물은 인위적으로 유산을 유도할 때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뭐라고요? 유산을 유도한다고요? 아니, 선생님, 그런 게 왜 제 혈액에서 나와요? 저희도 그래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이 약은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구할 수도 없고 처방 없이 복용했다면 불법입니다. 정말 이 약을 복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당연하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산을 일으키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거나 저희는 매뉴얼대로 보건당국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서연님을 대상으로 몇 가지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제가 그런 약을 먹을 리가 없어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약을 본 적도 없고
복용한 적도 없다니까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믿을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자연 유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유산시키기 위해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명백했죠. 제가 겪은 유산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뜩이는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병원을 나와 미친 듯이 곧장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유산 이후 한 번도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던 곳이었어요. 카페에 도착한 저는 서둘러 창고방으로 가서 CCTV 녹화본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이 있었던 날의 영상을 빠르게 되감으며 저는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CCTV상에서 저는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죠. 그리고 이어서 신우이가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벗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화면 속에서 누군가 주변을 살피더니 재빠르게 제 음료에 뭔가를 넣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확실히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에 경악을 했어요.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동서였어요. 평소 다정하게 저를 대하던 동서였기에 더욱 믿기 힘든 현실이었죠. 동서가 제 음료에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넣고 난 후에 신우이가 자리로 돌아왔고 그 직후 제가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동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모습으로 태연하게 평소처럼 웃고 떠드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리고 잠시 뒤 제가 그 음료를 마시는 모습까지 그대로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그 음료를 아무 의심 없이 마시고 있던 제 모습을 바라보며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동서가 제 음료수에 넣은 것은 산부인과 의사가 말한 그 약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음료를 마시고 몇 시간 뒤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쓰러졌을 때였죠. 영상 속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치는 저를 바라보는 동서의 표정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지을 수 없는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어요. 신우이가 당황하며 급하게 119에 전화를 거는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이었죠. 그 모습에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바로 CCTV 영상을 USB에 담아 챙겼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렸죠.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곧바로 남편과 함께 CCTV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죠. 가는 내내 남편과 저는 분노로 씩씩거렸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뒤 저희는 동서의 만행을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그리고 경찰에게 해당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경찰도 동서의 행동이 수상하다며 조사를 해본다고 했죠. 남편이 곧바로 서방님에게 전화를 해서 동서와 함께 경찰서로 달려오라고 했습니다. 곧이어 경찰서에 나타난 동서는 어처구니 없게도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며 억울함을 주장하더라고요. 동서, 정말 끝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야? 동서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더니 정말 끔찍하게 무섭다. 나 증거 있어. CCTV에 동서가 내 음료에 뭐 넣는 모습 분명히 찍혔다고.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 더는 못 참아. 험한 꼴 보기 전에 자수하라고. 험한 꼴이요? 저 이미 험한 꼴 보고 있거든요? 형님, 진짜 너무하세요. 제가 진짜 넣은 건 그냥 비타민 뿐이라고요. 형님이 몸 약하시니까 조금이나마 챙겨드리려고 넣은 거예요. 제가 무슨 원한이 있다고 형님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하겠어요. 진짜 억울해요. 형님 유산한 거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절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건 진짜 아니죠. 맞습니다, 형수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했어요. 경찰까지 끌어들이고 이러는 거 정말 불편하네요.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크게 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실망스럽네요, 형수님. 형도 그러는 거 아니야. 평소 유나 엄마를 어떻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해, 어? 비타민? 비타민? 야, 넌 비타민 먹고 사람이 유산을 하냐? 그 비타민이 뭐 죽어라 독한 거였나 보네.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너야말로 이러는 거 아니야. 감쌀 걸 감싸야지 진짜.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쵸. CCTV 영상에 찍힌 제 음료잔에 무언가를 넣는 것으로는 저렇게 뻔뻔하게 나올만 하죠. 저렇게 우기면 되니까요. 동서의 대답을 예상한 만큼 저는 그 뻔뻔한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더욱 확실한 증거들이 있었으니까요. 카페에서 있었던 그날의 유산 사건 이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카페 문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사건 당일 제가 사용했던 유리컵이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남아 있었죠. 그 컵은 사건 당일의 모습 그대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밀폐봉지에 그 컵을 담아 경찰서로 가지고 왔었죠. 저는 동서의 뻔뻔한 변명을 비웃으며 그 컵을 조심스럽게 경찰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서는 우습게도 그 컵을 보자마자 긴장된 표정을 지었어요. 지도 알고 있다는 거였죠. 형사님, 제가 사건 당일 사용했던 컵 가져왔어요. 이 컵에 아직 약물 성분이 남아있을 테니까 정밀하게 검사해 주세요. 이 컵에서 비타민 성분이 나올지 아니면 그 약물이 검출될지 제대로 확인해 보자고요. 아니, 형님, 갑자기 그걸 왜 가져오세요? 진짜 어이없네. 전 진짜 비타민밖에 넣지 않았다니까요. 저 진짜 억울해요. 이건 아니죠. 일단 다들 진정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컵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이니 바로 정밀검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나오면 뭐 유산을 유도하는 약인지 비타민인지 명백히 밝혀질 겁니다. 아, 형사님, 진짜 그걸 왜 검사까지 하는 겁니까? 그냥 가족 간의 오해일 뿐인데 진짜 검사까지 꼭 해야 합니까? 참나, 세금 받아먹고 사면서 할 일 더럽게 없네. 오해? 재수씨가 떳떳하면 왜 이렇게 검사하는 걸 가지고 불안해하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그냥 결과 나오길 기다리면 될 거 아니야? 불안하긴 누가 불안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렇지. 형이야말로 이 컵에서 비타민 성분 나오면 그때 우리 얼굴 어떻게 보고 살려고 이래, 어?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분명하게 보았죠. 동서 얼굴이 급격히 창백해지고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이미 진실을 짐작할 수 있었죠. 아, 동서가 진짜 범인이구나. 하지만 동서는 여전히 억울함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니죠. 그 컵에서 유산을 유도하는 그 미스프로스? 뭐? 참나, 이름도 어려워서 모르겠네. 하여간 그게 나온다고 해서 제가 범인이 되는 건 아니죠. 안 그래요? 오히려 형님이 절 모함하려고 일부러 컵에 이상한 약물을 넣어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동서, 끝까지 이렇게 오리발 내밀래? 형님이야말로 미쳐서 이렇게 날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환장하겠네. 맞아요. 이건 분명히 형수님이 일부러 꾸민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유나 엄마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형수님한테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형수님이 꾸민 함정 아니에요? 야, 강지환, 너 지금 제정신이냐? 사람이 정말 뻔뻔해도 정도껏 해야지. 끝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릴래? 저 역시 동서의 그 뻔뻔한 말을 듣고 순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통할 거라 생각한 동서의 태도에 저는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서 부부가 상상하지 못한 추가 증거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동서,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참 뻔뻔하다. 그치? 아직 기회 있을 때 솔직하게 다 말하고 잘못했다고 빌어. 당장 무릎 꿇으라고. 동서 이렇게 계속 우기면 더 큰일 난다는 거 똑똑히 알아둬. 아, 형수님. 저희한테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이러세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진짜 너무하시네. 애 엄마가 사람이 착하니까 아주 우습게 보고 덤비는 거 아니에요? 형님, 유산하시고 충격받으신 건 이해하는데요. 그렇다고 멀쩡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고 가시는 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솔직히 형님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병원 가서 치료 좀 받으세요. 형님이야말로 무고죄로 콩밥 먹기 전에요. 난 기회 줄 만큼 줬어. 그런데 끝까지 적반하장이구나. 그래 좋아. 나도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봐주는 거 없어. 너희가 이럴수록 나만 더 독해지니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선처 안 해. 저는 그 말과 함께 바로 담당 형사에게 추가 CCTV 영상을 제출했죠. 그 영상에는 사건 당일 카페 계단에 있던 CCTV에 동서가 찍힌 영상이었어요. 제가 동서가 약을 탄 음료를 먹기 전에 있던 일이 찍혀 있는 영상이었죠. CCTV에서 동서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잠시 만지작거리다가 그걸 떨어뜨리곤 허둥대는 것이 찍혀 있었죠. 하지만 이후 계단에서 신우이를 만난 동서는 그걸 찾지 못하고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CCTV 영상을 본 저는 무언가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계단을 샅샅이 뒤져 동서가 떨어뜨린 물건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바로 미소프로스톨산이 들어있던 은박 약 포장지였습니다. 저는 역시 밀폐 봉지에 담은 그 약 포장지를 형사 앞에 내밀었어요. 순간 동서의 눈빛은 완전히 흔들리며 공포로 얼어붙는 듯 했죠. 사건 당일 동서가 몰래 버리려고 했던 약물 포장지 제가 직접 찾았어요. 여기 분명히 동서 지문 나올 테니까 제 컵에 있는 약물 성분 검사할 때 같이 확인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게 왜 거기서 나와요?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형님이 일부러 꾸며내시는 거예요. 전 그런 거 몰라요. 이리 주세요. 달라고요. 아, 박유리 씨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떳떳하시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문 분석에서 전부 드러납니다. 저게 뭔데? 야, 박유리, 저게 뭐냐고? 뭐야? 설마 형수님 말이 다 사실인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옆에서 동서를 계속 두둔하던 서방님마저 명백한 증거 앞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서를 바라봤죠. 동서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지금 이거 정말 네가 다 한 짓이야? 아니지. 제발 아니라고 말해봐. 여보, 제발. 당신같이 착한 사람이 설마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 여보, 정말 나 아니야. 형님이 오해하는 거야. 나 정말 억울해. 나 결백하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 여보, 나 믿어줄 거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믿어줘야 돼, 여보. 와, 역겹다, 역겨워. 정말 끝까지 거짓말이 술술 나오네. 동서, 이 모든 증거들이 다 있는데도 발뺌이야? 내가 아까 분명 말했지? 이제 선처는 없다고. 결과 나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봐주지 않을 거야. 네가 한 만큼 다 돌려받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며칠 뒤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가 제출한 증거물에 대한 최종 분석 결과가 나왔으니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와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달려갔습니다. 국과수 검사 결과 제가 보관했던 컵과 동서가 떨어뜨린 은박 포장지에서 모두 미소프로스톨산 성분과 함께 동서의 지문이 명백히 검출되었다고 전했죠.
형사는 곧바로 동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얼마 뒤 동서가 서방님과 함께 경찰서에 들어왔습니다. 서방님은 잔뜩 굳은 표정이었고 동서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수사관은 동서에게 국과수 분석 결과를 알려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정했지만 분명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동서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다고 알렸고 곧이어 정식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죠. 결국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서는 오랜 시간의 침묵 끝에 범행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동서가 경찰 앞에서 털어놓은 범행 동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형님이 아들 가졌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온 집안이 전부 다 형님만 쳐다봤어요. 저는 딸 둘 낳았다고 구박받고 시댁에서 없는 사람 취급받는 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형님한테 아들만 낳으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떡하니 사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생각이 자꾸 나니까 부럽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죄송해요.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화가 나서 앞뒤 생각 없이 순간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너 미쳤구나. 우리 결혼할 때 아버지가 이미 집 해주신 거 잊었어? 고작 질투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고? 너도 애를 둘이나 키우면서 어떻게 애를 가진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네가 사람이냐? 어떻게 이래, 이씨 미친. 동서, 그냥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빈말이었어. 기억 안 나? 아버님 언제나 약주 한잔 하시면 그런 말 자주 하셨다고. 나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정말 아파트 사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동서는 겨우 그 한마디에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해? 미쳤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아, 빈말이라고요? 형님은 그런 걸 흘려들어도 전 아니었어요. 형님이 정말로 강남에 아파트 받을까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요. 매일이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고요. 미안해요, 형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겨우 아파트 한 채, 사람 목숨을? 그깟 아파트가 뭐라고? 그깟 아파트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수억이 넘는 건데 그깟이요? 참나. 저는요, 하루하루 숨막히게 살면서 시댁 눈치 보면서 저도 아들 낳아보려고 매일 노력했어요. 저도 아파트 받고 싶었다고요. 미쳤구나, 동서. 나는 이제 할 말 없어. 법대로 처벌받아. 형님, 살려주세요. 제발요. 박유리 씨, 지금 하신 말씀 전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럼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어떻게 구하신 거죠? 국내에선 쉽게 구할 수 없는 약인데 밀반입한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세요. 경찰은 동서가 미소프로스톨산을 어떻게 구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동서는 업무 특성상 중국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중국에서 불법으로 몰래 구입해 국내로 반입했다고 실토했죠. 출장 때마다 조금씩 몰래 들여왔던 약을 결국 저를 상대로 한 범행에 사용한 것이었어요. 경찰 조사실에서 이 충격적인 자백을 들은 서방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를 참지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서방님은 결국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서의 사건은 모든 증거와 정황이 명백했던 터라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법정에 선 동서는 수척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지만 이미 범행이 명확히 입증된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어요. 재판장은 동서의 범행을 심각하고 계획적인 범죄로 규정하며 가족관계 내에서 벌어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엄중히 지적했죠. 판결을 내리기 전 재판장은 동서에게 할 말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었고 동서는 흐느끼며 정말 잘못했습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라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죠.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피고인 박유리는 피해자 이서연에게 계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여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 또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을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밀반입한 행위 역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의 모든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 박유리를 특수상해죄와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4년에 처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이 밀반입한 미소프로스톨 전량을 몰수한다. 판결 확정 시까지의 미결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법정 안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방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그 눈물과 후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모든 게 끝난 뒤에도 여전히 깊은 아픔이 남아있었고 저는 소중한 아이를 잃었으니까요. 이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자신이 잘못된 기대와 압박으로 이런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깊이 자책하셨어요. 그동안 누구보다 잔인한 태도로 며느리들에게 아들을 요구하시던 시어머니조차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죠. 집안에 대를 잇는다는 욕심 때문에 가족을 망쳐버렸다며 깊은 후회를 표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는 예전처럼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자는 것이 저와 남편의 뜻이었어요. 이 사건 이후 서방님은 결국 동서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동서의 두 딸은 서방님이 직접 맡아 양육하기로 했죠. 동서의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도 저는 한동안 유산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이 이어졌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은 가슴을 찢는 듯한 아픔을 안겨주었죠. 하지만 곁에서 늘 저를 위로해준 남편 덕분에 저는 조금씩 천천히 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결코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살아갈 겁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